11번 밑줄친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기노 스라이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헤이안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역사인데요. 일본의 역사는 뭐 제가 뭐 간략하게 말하면 야다나의 가무전에 이렇게 약칭으로 먼저 좀 잡아주기면 됩니다. 야다나의 가무전에 야마토 정권, 그 다음에 다이카 계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645년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막부 시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그 미나모토 가문의 이제 감마쿠라 막부,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뭐 전국 시대, 그 다음에 에도 막부,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수도가 헤이안쿄라고 돼 있어요. 쿄라는 건 서울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건 헤이안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대략 뭐 8세기 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 해당이 안 되는 게 이제 어떤 것이냐? 일단 다이카 계시는 645년이니까 나라 시대보다도 이전이니까 이건 물론 뭐 이제 다이카 계신이라고 해서 뭐 그 시대가 수도가 나라 지역은 맞아요. 예, 나라라는 것이 여기 이제 뭐 아스카 시대라고도 하죠. 뭐 보통. 예. 근데 이제 수도가 나라 쪽이었느냐 아니면 헤이안 쪽이었느냐 이건데 하여튼 뭐 저는 이제 정치적 변경에 따라 이렇게 한 것이고 일단 다이카 계시는 이제 그 헤이안 시대가 대략 710년에서 794년이니까 8세기 경이 되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고요. 명과 일종의 그 감압이라는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런 무역 이게 이제 무로마치 막부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시대가 명이면은 중국은 뭐 당나라일 텐데 예, 8세기형이면 해당이 안 되고요. 산킨 고타이라는 게 이제 교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도 막부 때 그 지방 번세력 영주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수도인 에도로 와서 살게 하는 제도이죠. 예. 그 에도 막부예요. 도쿠가와 막부.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 도다이사와 견당사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라 시대 때는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율령 체제 이런 쪽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 시대 때는 당과 어떤 친당적인 성격이 돼요. 중국 문물을 수용하고 뭐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헤이안 시대는 반대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풍 문화, 국풍이라는 건 이제 고유의 풍속 이것을 존중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그래서 견당사 파견이 됐다면은 나라 시대가 되지만 파견이 중단되었다 하면은 이제 헤이안 시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특징적인 것이 일본의 문자를 보면 이제 그 가나 문자라고 그러죠. 한자와 뭐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지만 조금 더 그것을 자기네 어떤 고유한 색깔로 좀 바꾼 것이죠. 일본 문자인 가나 문자가 제정이 된다든지. 다만 나라 시대 때는 이제 그 뭐 친당적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일본이라는 국호가 뭐 이때 이제 처음 이제 나오게 되죠. 예. 요것만 좀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제는 뭐 왜라고만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다이사가 이제 창건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나라 시대가 이제 헤이안쿄로 이제 이제 그 천도하는 시가 794년이니까 이제 헤이안 시대는 대략 800년대 이제 9세기 이후라고 보면 되고 8세기경이 이제 나라 시대가 되겠네요. 예. 도다이사가 창건이 된 게 바로 나라 시대인 대략 한 745년경에 이제 그 동대사라고 그러죠. 예. 이제 여기 뭐 그 도다이사 이제 정창원 동대사 이제 정창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그 신라 민정 문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이 동대사가 가장 큰 절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 등이 창건된 시기가 요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호류사라고 한다면 호류사의 그 유명한 이제 금당벽화 같은 게 있죠. 이제 이 호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국 중에서 이제 백제 장인들이 이제 이런 것 등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호류사라든지 뭐 고류사, 이게 뭐 일본 국보위로 목조로 만든 그 보살 반가 사유상이 있죠. 예,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그 금동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이랑 그런 것 등은 삼국 시대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제 7세기 나라 시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동대사는 그보다 한 세기 더 뒤인 이제 8세기경 나라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뭐가 거병할 때 휘하의 장수들에게 천하를 평정하는 계책을 물었다. 이선장이 답하길 뭐뭐 또한 평민 출신으로 도량이 넓고 사람일 능력에 따라 알법게 생각하여 진이 멸망한 지 진시 황제 5년 내에 천하를 재통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누구죠? 바로 한고조 유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도 또한 평민 출신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평민 출신인 거죠. 그럼 평민 출신 또 누가 있느냐? 명태조 주원장이 되겠죠. 정식 명칭은 이제 홍무제인데 연호가 자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가는 주원장 나는 한고조. 예. 자 그러면 명태조 주원장의 특징은 뭐 어떻게 되냐면 원나라를 극복하고 됐죠. 다시 한족의 문화를 크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교의 6가지 가르침, 유교, 반포, 요게 이제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알아둘 것이 뭐 이갑제를 뭐 실시한다든지 여기 나온 뭐 이제 내각대학사 제도. 그러니까 이제 내각대학사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내각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각이라는 거는 이제 비서실 중심으로 왕이 직접 그러니까 이제 정식 이제 그 송 당이라든지 송 그러면은 뭐죠 그 삼성 육부 뭐 중추원 어사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어떤 이제 오늘날 따지면 이제 비서실 정식 뭐 총리와 뭐 그 이하 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왕이 정치적으로 이제 깊숙이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이갑제라는 거는 이제 그 농민 조직을 이제 향촌 조직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단 뭐 그리고 뭐 어린 도책이라든지 부역 황책 를 통해서 뭐 토지 대장이라든지 부역 황책, 뭐 인구 대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세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제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원장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것이고. 이게 맞는 것이고 유교 6가지 유학의 가르침 다시 뭐 과거제를 부활하든지 한족 문화 부흥에 열을 올렸고요. 자 군기처는 이제 청의 제도인데 군기처를 설치한 사람은 이제 그 청의 이제 중요한 왕이 강희 옹정 걸륭제죠.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옹정제 뭐 카흐타 조약과 함께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부병제 자 수 제도를 이제 당이 그대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군사제도는 부병제, 뭐 경제는 조용조, 뭐 이렇게 나가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 병롱일치제도인 이제 부병제를 처음 실시한 사람은 수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각대학사는 이제 누구죠? 그 주원장이 맞는데 이게 나라고 돼 있으니까 유방인가 틀렸죠. 그 다음에 과거제의 전시 왕이 직접 칠레마에 성적을 매기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송이 이제 그 문치주의로 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송태조가 송태조 8년에 과거제 전시를 추가하면서 뭐 수나라 때부터 이제 과거제가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가 이제 그 관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송나라 때부터인데 전시 제도가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최근 세계사 문제에서 이슬람 쪽, 이쪽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슬람 본류도 있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뭐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인도 쪽, 뭐 이런 왕조, 뭐 그런 거, 인도의 뭐 무슨 뭐 국타라든지, 뭐 무슨 뭐 마우리아, 무굴 제국, 뭐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뭐 그런 건 뭐 하도 많이 보러와서 이제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자잘한 뭐 이상한 국가들 중앙아시아 쪽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투그릴 베그는 단단한 전투에서 가즈니 왕조, 인도 북쪽의 그 왕조죠. 예, 이슬람 계열의 격퇴시켰다. 호라산 일대, 오늘 그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쪽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란 방면 쪽, 이것도 좀만 나가면 이란 쪽이 되죠.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파한, 예, 페르시아 유명한 이쪽을 점령하였다. 또한 그는 뭐뭐의 알 그러면은 이건 이제 뭐 이슬람교를 믿지만 투르크는 무슨 좀 다른 이름을 써요. 근데 알자 들어오면 이건 진짜 아랍 쪽에 알카임 1세 요청에 따라 바그다드가 수도가 이제 입성하여 부하의 왕조를 축출하고 칼리프를 보호하였다. 그럼 아직 칼리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바스 왕조가 되겠네요. 바그다드가 수도니까 이른바 뭐 동서 칼리프로 한다면 이거는 아바스 왕조는 이제 동칼리프 왕조가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아바스 왕조는 1258년 일한국에 의해서 뭐 멸망을 당했다 뭐 이렇게 많이들 정리하고 있을 건데 아직 망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칼리프를 보호했다 하지만 뭐 이제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자, 투그릴 베그 뭐 투전하고 뭐 이런 말 약간 중앙아시아 계통이면 이건 투르크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술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종교 정치의 어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배자, 뭐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칼리프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술탄이 이제 실질적인 지배자. 그럼 술탄 하면 투르크인데 이제 아바스 왕조와 관련된 것은 바로 셀주크 투르크가 되겠죠. 보통 이제 십자군 전쟁을 야기한 걸로 유명한데, 자, 셀주크 투르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투그릴 베그는 셀주크 투르크고 여기 알카이미스는 아바스 왕조.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를 물어보는 곳이고 정답은 3번이죠. 몽골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1258년 일칸국에 의해서 소멸이 되었죠. 자, 나머지 보세요. 사마르칸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를 수도로 삼은 나라는 이제 티무르 제국이죠. 명과 대가를 하다가 이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그 급속도로 약해져서 멸망했죠. 자, 데부시르무 제도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이 유럽까지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럽의 청소년들을 이제 일종의 이제 개종시켜서 군역을 시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스마일 1세에 의해서 이제 수립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16세기 이제 사파비 왕조가 됩니다. 이란 쪽에 이제 세워진 왕조죠. 네. 그래서 1502년에 이제 이스마일 1세가 사파비를 왕조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 스페인, 포르투갈인데요.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요거는 이제 칼리프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이슬람이 하나로 뭉쳤을 때죠. 이슬람 제국이 되는데, 이제 751년에 동서 칼리프로 이제 갈리게 되죠. 이제 뭐 칼리프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통 이제 서칼리프 또는 후 옴미야드 또는 뭐 요즘은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데, 저도 참 이게 가르칠 때 너무 발음이 달라지니까 옴미야드 우마이야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뭐 마오쩌둥 모택동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더 이질감이 좀 느껴진 건 좀 사실입니다. 뭐 우마이야 왕조 또는 뭐 옛날에 배운 세계사 배운들은 후 옴미야드 왕조 이렇게 알아도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 뭐 알렉산드로스를 한다든지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 저쪽 뭐 프로이센 나오고 보니까 유럽 근대사 쪽이 되죠. 이제 혁명의 시대에 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중심이 돼서 하는데 뭐 대혁명은 잘 알 테고요. 1789년 뭐 나폴레옹 제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이제 몰락하고 이제 비인 체제가 되면서 다시 프랑스의 다시 왕조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부르봉 왕조가 다시 들어서는데 다시 옛날로
그 반동 보수 반동 정치가 되는 것이죠. 빈 체제에 입각해서. 그래서 부르봉 왕조가 다시 들어서면서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려니까 이미 혁명의 그런 뜨거운 그런 손맛을 봤는데 그냥 될 리가 없죠. 그래서 7월 혁명이 183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뭐 한국 사람 마찬가지로 세계사도 연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풀기가 너무 쉬워요. 뭐 그거를 뭐 흐름으로 이해한다. 글쎄 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흐름으로 잡는 것도 좋죠.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는 자세하게 다 꼼꼼히 필기를 하면서 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7월 혁명의 영향이 어떤 게 있느냐? 뭐 대표적인 게 뭐 벨기에가 독립이 된다든지 뭐 꼭 뭐 따라다니는 게 있죠. 뭐 무슨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데가 뭐 혁명의 어떤 뭐 독립, 통일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통일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 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7월 혁명에 의해서 루이 필립을 시민의 왕으로, 그러니까 부르봉 왕조가 아니라 왕은 왕인데, 예, 일종의 그 헌법의 제한을 받는 입헌 군주제 형태의 그런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 사람이 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그런 뭐 선거권 확대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데 있어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돼요. 예, 부르주아들은 그러니까 사실 7월 혁명이란 건 부르주아 중심의 그런 혁명인데 부르주아의 마음에 안 드니까 뭐 다시 혁명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어난 게 또 이제 2월 혁명이 있습니다. 근데 2월 혁명 때는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1848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노동자 중심으로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선거권 확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루이 필립 체제는 너무 이제 그 부르주아 위주로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선거권을 좀 확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프랑스의 중하층 시민과 노동자 선거권 확대 요구로 일어난 게 바로 2월 혁명이 되는 것이죠. 7월 혁명이 전형적인 부르주아 중심의 그런 거였다면, 자, 그러니까 또 2월 혁명이면 또 이제 또 나오는 게 있죠. 뭐 독일, 이탈리아가 뭐 또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강력한 군사력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이죠. 예. 뭐 이런 걸 배경을 좀 두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것은 이제 그 2월 혁명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국민의 헌법 제정령을 군부의 의지에 받고 있는 비렐름 4세를 풍자한 것인데, 자, 독일 지역에서 정치 개혁을 원하는 국민적 연맹이 거쳤다. 프리드리 4세는 루이 필립을 폐위시킨 그게 바로 이제 2월 혁명이 되는 거죠. 예. 표정이 자신의 나라도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리스 독립의 배경이 되었다. 자, 그리스 독립은 1829년이에요. 약 20년 전이니까 해당이 될 수가 없죠. 뭐 그리스 독립, 뭐 벨기에 독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빈 체제에 반대해서 나오는 뭐 그러한 빈 체제에 이제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독립이 못 된다는 독립을 하고 분열이 된다는 통일,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예, 이런 것의 어떤 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2월 혁명하고는 관련이 없고,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12월 당, 러시아의 그 인텔리겐차 지식인들이 러시아의 어떤 그 전제 정책, 짜르 중심의 이런 것에 불만을 끼고 봉기를 했어요. 이게 1825년이에요. 역시 해당이 안 되죠. 신성 로마 제국 해체는 나폴레옹이 독일을 이제 휩쓸고 결국 1806년에 강제로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메테르니가 이제 실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죠. 빈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2월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니가 추방당하기도 하죠. 빈 체제는 붕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이라든지 통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좀 더 디테일한 어떤 군사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까르보나리당 결성에 영향을 줬다. 까르보나리당은 이제 이탈리아 독립과 관련된 그러한 결사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 빈 체제의 그러한 움직임에 반대를 해서 이탈리아가 좀 통일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대략 19세기 초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대략 한 1820년경 요때 이제 나온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독일 쪽을 물어보는 거니까 독일 쪽은 뭐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까르보나리당은 1820년경에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빈 체제가 들어선 것에는 어떤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이호령명하고는 조금 앞서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까다로운 문제 3점 문제. 자, 다음 15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제국주의자 세실로즈 그거 많이 나오죠. 자, 이 사람이 그 어느 나라냐 뭐 잘 몰라도 아프리카 식민 수탈의 결과물이 사실 어떻게 되는데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연방 여기 케이프타운 이거 뭐 영국 식민지죠. 이제 뭐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으면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이렇게 있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걸 이제 종단 전체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이제 횡단하면 이제 프랑스가 되겠고요. 아무튼 영국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콩고 이쪽이 뭐 콩고를 식민 지배한 나라는 이제 벨기에. 유럽에서는 약골이지만 뭐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받아 좀 먹혀주는 게 있나 보네요. 그다음에 미얀마를 식민지로 하면은 이제 영국이죠. 자, 영국이 아시아 쪽과 관련해서는 인도, 미얀마, 뭐 싱가포르 뭐 이렇게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인도 차이나 연방, 백함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거는 이제 영국 쪽에 영국한테는 이제 인도 쪽에서 밀리니까 옆동 들어가죠. 예, 프랑스. 헤레로족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남아공에서 조금 위에 가면 나미비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사막 좀 많고 이쪽 그 나미비아 쪽에 이제 진출한 것이 이제 여기 독일입니다. 예, 이제 헤레로족의 그 봉기를 야기시킬 정도로 이제 강압 정치를 통치했겠죠. 중국의 뭐 그 산통반도 등 여기 21개조 독일이 가지고 있던 뭐 그런 거 다 승계해서 우리가 갖겠다. 21개조 요구를 1915년 한 나라는 이제 일본입니다. 여기에 반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5.4 민족운동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3.1운동처럼.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가상편지에서 밑줄친 갈등의 영향으로 오는 것은 이거 가상편지입니다. 자, 신의 은총으로 교황성함께 인사드립니다.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는데 신의 재산까지 세금 명목으로 탐하는 필리프 4세 이거 프랑스 왕이죠. 자, 교황 성화는 세속의 권력은 영적 권력에 복종한다는 신의 뜻을 재점하셔 그를 파문하신 것을 위헌을 삼았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프 4세는 여기 아나니로 쳐들어가가지고 이 교황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교황청을 프랑스 영인 아비뇽으로 이전시킵니다. 그러면서 약 70년간 이제 뭐 일종의 뭐 포로 감금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아비뇽 유수와 관련이 된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황은 이제 그 보니파키우스 또는 보니파시노 8세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1303년에 이제 그 아나니로 습격을 해가지고 보니파키우스를 이제 폐위시키고 이제 교황청을 이제 그 아비뇽으로 약 70여 년간 유폐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교황이 아비뇽 쪽에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비뇽으로 이전된 다음에는 교황이 이제 프랑스 쪽 인물이 이제 교황이 됩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황제의 영향을 받겠죠. 그럼 로마에도 또 교황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대분열이 되는 것이죠.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아주 그 위상이 아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여파로 보니파키우스 8세를 폐위시키고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약 70여 년간 있었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보름스 협약이 맺어졌다. 자, 이거는 1122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교황권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 있죠. 파문을 시켜가지고 싹싹 비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결국 그 당사자가 하이니 신성로마제국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인데 나중에 또 복수를 해요. 그레고리 7세를 다시 또 뭐 납작하게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이제 교황권과 이제 황제권의 충돌이 있게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떤 타협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름스 협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은 교황이 가져요. 그렇지만 이 사제들은 이제 봉신, 바로 신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황제권을 손을 들어준 것이죠. 타협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니케아 공회는 밀라노 칙령으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325년에 이제 일종의 처음으로 소집이 된 교회 어떤 중요 교리상을 논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죠. 여기서 삼위일체설을 신봉하는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채택이 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아리우스파는 이제 이교로 파문이 낙인 찍혀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카노사의 굴욕 사건 이건 1077년 이건 전이고 자 동서교회 분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서유럽 쪽에 로마 카톨릭과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이쪽은 이제 그리스 정교라는 게 있죠. 예. 근데 그 성상 숭배 금지령이 있는데 레오 3대 동로마 황제 이 사람이 이제 726년에 이거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여기서 따르지 않다가 결국 1054년에 공식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은 마지막 황제인 바하두르 샤 2세가 연행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영국의 압박 속에 별궁에 있다가 뭐 동인도 회사가 일으킨 인도인 용병 이걸 이제 세포이라고 하죠. 쫓겨나게 말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무굴 제국이죠. 무굴 제국이 세포이 항쟁으로 인해서 결국 영국이 1857년 해체시키죠. 자, 무굴 제국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데, 자,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침투하게 됐느냐? 바로 플라시 전투.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플라시 전투.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인도의 패권을 놓고서 원래 인도도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이제 침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패권을 놓고서 당시 이제 유럽에서 7년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또 한 번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독점적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롤러법은 이제 어떤 법원의 뭐 그러한 뭐 영장 뭐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 정치범들을 그냥 강제로 체포 연행할 수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무지막지한 법이죠. 이게 이제 1919년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우리 좀 도와주고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좀 차출되고 그러면은 인도에게 뭐 큰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돌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입 딱 씻고 오히려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이 무자비한 롤레법이 지정이 되었는데 뭐 불복종 운동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3년 만에 폐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더 뒤고 인도가 이제 식민지 되던 시기인데 자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이 됐다. 이거는 이제 1885년입니다. 무굴 제국은 해체가 되었지만 정식으로 이제 식민지가 되는 것은 1877년 약 20년 뒤에 이제 정식으로 여기가 이제 대영 제국으로
대영 인도 제국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인 된 것이고, 그러자 이제 인도가 어떤 영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구심체로서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좀 온화한 노선이었기 때문에 별 영향력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강력하게 뭐 간디라든지 네루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인도 국민회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처럼 어떤 구심점이 돼서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F탈이 북인도를 침입했다. 자, 뭐 마쿠 군목을 했죠. 제가 인도 역사할 때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무굴 제국인데, 굽타 왕조가 이제 쇠망하게 되는 원인이 6세기를 전후한 투르크계 F탈, 뭐 훈족의 뭐 한 일파라고도 하는데, 백흉노라고도 하는데, 북인도를 침략하면서 굽타 왕조가 결국 후천거리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였다. 이게 이른바 노예 왕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이제 1206년에서 1290년까지 이러한 투르크계 노예 출신의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이런 노예 왕조는 이집트의 맘룩 왕조도 좀 비슷한 시기에 있었다는 것도 좀 꼭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플라시 전투가 제가 좀 정확하게 1762년이 아니라 1700 아마 57년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좀 확인을 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1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1조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으로 구성된 동맹국 측은 뭐뭐의 종식이 됐음을 선언한다. 그러면 이제 세계대전인데, 뭐 오스만도 나오고 뭐 오스트리아 공작 나오면 이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뭇은 과거 영토 중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새로이 결정된 국경선은 근데 여기 보면 뭐뭐의 전쟁이 종시되었으면 선언한다 이렇게 돼 있죠. 1차 세계전이 연합국,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이런 것과 싸운 거죠. 이런 나라들이. 근데 전쟁이 종식이 됐는데 우리 잘 아시지만 뭐 베르사유 체제 뭐 이런 것처럼 뭐 가혹한 배상금 뭐 이런 거, 군비 축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 나라는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과거 영토 중에 독일이 유효한 것이고, 새로 규정된 국경선은 뭐 표시되어 있는데, 이 국경은 다시 독일이 다시 이걸 논의해서 결정한 일이다. 그럼 뭐 독일이 더 파워가 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2차 세계전에서 이제 주된 나라가 이제 주축이 된 나라가 독일, 오스트리아, 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죠, 뭐. 예. 여기 뭐 이제 오스만, 이제 투르크도 있지만 뭐 여기는 조금 뭐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영, 푸, 이탈리아 이렇게 있는데, 러시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의 집중 요인은 이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인데, 이 슬라브족 발칸반도 여기에 이제 후원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거 뭐 공산주의 정권, 이제 레닌에 의해서 볼셰비크 혁명에서 러시아 공산당 정권, 이제 소련으로 계층이 되겠죠. 들어섰지만 이거 뭐 전쟁하면 안 되죠. 이거 뭐 지금 자신 나라도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명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되는데, 1차 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날 끝나는데, 그 전이 이제 3월 달에 뭐 독일도 이제 한수로 놓은 곳이죠. 이 러시아 쪽까지 하면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는 더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가국가는 러시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생 소련이 되는 것이죠. 아직 뭐 USSR이라는 말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당시 집권자는 레닌이 되겠습니다. 1924년까지 집권했으니까 이 사람이. 레닌하면 떠오르는 것이 신경제 정책. 이제 그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뭐 철저하게 통제하고 뭐 이런 것인데, 뭐 혁명, 이제 막 그 혁명이 막 일어나고 뭐 전쟁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경제의 그러한 요소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형태,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강력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한 그러한 정책이죠. 대규모 뭐 공사 등 발주하면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나라 1936년 이건 이제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되겠죠. 추축국 동맹에 참여했다. 추축국이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그 영국, 프랑스에 대항하는 뭐 흔히 말하는 독일 3나라가 있죠. 이탈리아, 일본 요 세 나라죠.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탈퇴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공산당 그런 집단 안보 체제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나토가 먼저 나왔지만 서로 이제 둘이 이제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이제 냉전과 관련인데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제 그 1949년에 결성이 됐어요. 근데 프랑스가 삐딱선을 타고 1966년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예. 프랑스는 조금 독자적인 게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미추친 공수라는 공중으로 수송한다는 거죠. 뭐 공수하면 뭐 베를린 공수밖에 없죠. 자, 독일 어쩌고저쩌고. 자, 소련은 독일 분단을 핵책이라고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자, 1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라지고 다시 수도인 베를린이 또 동서 베를린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마치 섬처럼 돼버린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길이 있어서 뭐가 뭐가 좀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물자도 나르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베를린 외곽을 막아버렸어요.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비행기를 통해서 공수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 베를린 공수와 관련된 사건이 1900 48년에 이듬해 49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베를린 공수하면 냉전,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그런 갈등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이 되는 것이죠. 1945년. 자, 얄타 회담. 이거 뭐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회담으로서 1945년 2월에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최종 끝나는 것은 유럽 전선은 1945년 5월이고 태평양 쪽은 이제 1945년 8월 15일이고 자, 대서양 현장 이거 이제 1941년에 있었는데 이제 진주만 습격 전인데 이게 대서양 현장을 통해서 뭐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차 세계대전 전후 그런 것을 이제 논의하고 전망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UN 창설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닉슨 닥트린 1969년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냉전이 완화되는 그런 데탕트 현상, 즉 미국이 이제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발을 이제 슬슬 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냉전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 냉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1962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앞에 보면 그 앞쪽에 이제 그 쿠바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바로 코앞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미사일 기지를 설립한다는 거 소련이 그러자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여기를 이제 봉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소련은 그럼 한판 붙어보겠느냐 했는데 다행히 뭐 더 이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62년에 있었으니까 자, 아무튼 이건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 이후에 있었던 거니까 디귿 니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미추치는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회의에 참가하기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것인데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들이죠. 보통 이런 나라를 이제 제3세계라고 그러죠. 제1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 2세계는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이고 이 양쪽에 어느 정도 가입하지 않겠다. 자, 여기에는 뭐 사상적으로는 이제 각각 공산주의와 뭐 자본주의이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나 소련 그러한 주도에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3세계의 비동맹 중립노선이 되는데 이제 인구가 좀 많은 나라들이 좀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인도네시아 인구 엄청 많죠. 그래서 반뚱 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955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반둥회의 이전에 이제 그 여기 스리랑카 있죠. 여기서 이제 콜럼보 회의가 1954년에 있었는데 이때 중국 인구 제일 많죠. 주은내 외교는 모택동에 나가지 않고 이제 주은내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인도의 네루 뭐 인구 1, 2 이 나라들이 이제 뭐 평화 통일 아니 평화 통일 평화 5원칙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소련 중심의 그런 체제에서 좀 삐딱선을 타게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이제 그 누구죠? 그 티토가 또 있기도 하는데 비동맹 노선. 네. 아무튼 이 반뚱회의 1955년. 예, 그래서 제3세계 형성. 예, 그리고 이런 1세계, 2세대의 그런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냉전 체제 원인이 되었다. 냉전 체제는 이제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이런 대결 구도가 되겠죠. 예, 이건 관련이 없고. 자, 브레턴 우주 체제는 1944년 이제 IMF 뭐 우리나라는 친숙하죠. IMF 구조금융 봤으니까 IMF 이거 이제 체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좀 불쌍한 나라들 좀 도와주자. 뭐 국제 상호 협력적인 그런 것이고 마스트리트 조약을 이제 체결하였다. 자, 이건 이제 1991년인데 그 이게 마스트리트가 이제 아마 이게 이제 EU 있죠. EU 출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EC라 해가지고 유럽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통일이 됐는데 그걸 넘어서 군사적 뭐 정치 경제적 유로화를 뭐 사용한다든지 등등등 해서 EU가 출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요. 독립국가연합은 이제 구소련이 이제 무너지면서 붕괴되면서 이제 구소련에 있었던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그 연합 체계를 하는 것이죠. 1991년 중앙아시아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카자크 공화국이 되는데 알마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마타 이 회의에서 이것도 1991년이네요. 여기서 독립국가가 출범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과거의 세계사 문제하고는 뭐 최근에 경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옛날에 많이 물어보던 뭐 그런 상식적인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막 쥐잡듯이 이렇게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항을 통해서 2021년도 6월에 시행이 된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 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